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해드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87년 여름, 한 청년이 군대에서 쓰러졌습니다. 단순한 열사병 사망으로 처리된 사건.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이대로 묻어버리면 끝이야. 상부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한 병사의 목숨을 건 진실 공방. 단 하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한 사투. 그리고 권력에 맞선 한 청년의 용기. 친구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던 박형기의 처절한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군 중사의 명령과 은폐된 죽음 신병의 마지막 외침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해주세요.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1988년 여름 경기도의 한 육군 보충대에서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맞춰 일어나는 병사들의 모습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죠. 입대 4개월 차 병장 박형기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화순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박형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학비가 없어 상경 후 택시 운전과 인쇄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결국 군대에 왔죠. 다혈질은 아니지만 억울한 일 앞에서는 참지 못하는 정의감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정훈아, 일어나. 점호 시간이야. 박형기가 옆 침상의 김정훈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전라도 광천 출신의 김정훈은 이제 막 들어온 신병이었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김정훈은 순박한 성격으로 동기들 사이에서 큰형님 같은 존재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주말이면 박형기는 김정훈을 데리고 나가곤 했습니다. 부대 밖 작은 주점에서 막걸리 한 사발씩 나눠 마시며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이 일상이었죠. 한겨울에는 보충대 담벼락 아래서 담배를 몰래 피우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중대장 눈치를 보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서로 농담 섞인 투정을 주고받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휴가 때면 양동시장 국밥집에서 뜨거운 국밥을 호호 불며 먹던 맛,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저녁록의 노래 소리는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풍경들은 모두 중장년층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는 군대 시절의 추억이었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보충대에는 여군 중사 하경숙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하경숙은 사병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성 상급자로서 남자 사병들에게 엄격한 지시를 내리며 예전 교단에서 쌓은 권위와 자신감을 부대에 그대로 들여왔죠. 야, 하중사 또 시작이네. 박형기가 작은 목소리로 동기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하경숙의 빳빳한 복장과 딱딱한 말투는 병사들 사이에서 늘 불만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하경숙에게 반항하는 병사는 즉각 불이익을 받기 일쑤라 모두 속으로만 불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훈은 아직 군대 생활에 적응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더위에 약한 김정훈은 두꺼운 전투화를 신고 구보 훈련을 할 때면 금세 지쳐 얼굴이 새빨개지곤 했죠. 하지만 하경숙은 그런 김정훈의 상태를 나약함으로 치부하며 꾸짖기만 했습니다.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놀이동산이 아니다. 체력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하경숙의 냉혹한 말은 김정훈과 박형기의 등에 흐르는 땀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박형기는 김정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김정훈을 한 번만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저 녀석 신병 기간이라 다들 놀려도 너무 심해. 하지만 하중사가 눈빛만 돌리면 다들 꼼짝 못해. 이게 군대인가?
여름날의 무더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훈련의 강도도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병사들은 땀에 젖은 군복을 입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특히 김정우는 다른 병사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형기는 김정훈과 함께 내무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김정훈의 얼굴은 하루 종일 훈련으로 지쳐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형, 나 괜찮을까요? 김정훈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박형기는 김정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죠. 괜찮아. 다들 처음엔 힘들어. 조금만 더 버티면 적응될 거야. 하지만 박형기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경숙의 엄격한 지도 방식과 김정훈의 약한 체력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보충대의 낮과 밤은 그렇게 조금씩 불편하지만 아직은 큰 파도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군 생활을 버티고 있었고 박형기는 동기들과의 우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온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이미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경숙의 권위적인 태도, 김정훈의 약한 체력, 그리고 병사들의 누적된 불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죠. 박형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상 후 체력 훈련이 시작되었고 병사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연병장으로 나갔죠. 8월의 뜨거운 태양은 이른 아침부터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전체 구보 준비. 하경숙의 날카로운 구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일제히 뛰기 시작했죠. 박형기는 김정훈 옆에서 함께 뛰며 김정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벌써부터 김정훈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거든요. 한 바퀴, 두 바퀴. 구보가 계속되자 김정훈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힘들어했지만 김정훈은 유독 더 심해 보였죠. 박형기는 김정훈의 팔을 살짝 잡아주며 속도를 맞춰주려 했습니다. 정훈아, 천천히. 호흡 조절해. 하지만 하경숙의 매서운 눈이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하경숙은 큰 소리로 외쳤죠. 거기, 왜 대열을 흐트러뜨려? 제대로 뛰어. 구보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물을 마시려 했지만 하경숙이 다시 집합을 명령했죠. 김정훈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김정훈이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박형기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하경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가. 뒤처지면 엎드려 뻗쳐다. 김정훈은 힘겹게 대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훈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박형기와 몇몇 동기들이 급히 김정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이 막혀요. 너무 더워요. 김정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열사병 증세가 분명했죠. 박형기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려 했지만 하경숙이 막아섰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 먼저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결정해야 한다. 중사님, 지금 당장 의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박형기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하경숙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함부로 움직이면 다들 훈련에서 떨어진다.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때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중사 남편이 준이라던데. 군분의 고위 인맥이 탄탄하대. 조철우 준이의 이름이 나오자 병사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하경숙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조준희의 뒷배경은 부대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김정우는 그늘진 곳으로 옮겨졌지만 제대로 된 응급조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박형기는 물수건으로 김정훈의 이마를 닦아주며 안타까워했죠. 김정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하경숙은 보고 절차만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형, 나 괜찮을까요? 김정훈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형기는 김정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곧 병원에 갈 거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의무실 이송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경숙은 계속해서 상부 보고를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죠. 김정훈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고 몸은 뜨거운 열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형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 걸까?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하늘도 점점 깜깜해져 간다. 김정훈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지만 이미 말로 표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드디어 응급실 이송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죠. 김정훈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박형기와 동기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김정훈을 배웅했습니다. 그날 밤 박형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정훈의 창백했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보냈을까? 옆 침상의 이상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형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열사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하경숙은 왜 그토록 보고 절차에만 매달렸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정훈이 경기도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죠. 병사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고 불안감이 부대 전체를 감쌌습니다. 하경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박형기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날 오후 박형기는 공중전화로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김정훈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렸습니다. 박형기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정훈이 정말로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단순한 열사병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화될 수 있었을까요? 부대로 돌아온 박형기는 동기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김정훈을 걱정하며 하경숙의 대응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벽은 너무나 높고 두꺼웠으니까요. 그렇게 불안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정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병사들의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죠.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대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김정훈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었죠. 경기도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병인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김정훈의 마지막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박형기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김정훈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무반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병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경숙은 즉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김정훈의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단히 정리해 상부에 제출했죠.
하지만 박형기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열사병으로 젊은 청년이 이렇게 빨리 목숨을 잃을 수 있을까요? 상열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박형기가 동기 이상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열은 22살의 상병으로 평소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훈이가 쓰러졌을 때 분명히 빨리 병원에 보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형기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죠. 이걸로 뭔가 증거를 모아보자. 정훈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해. 이상열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하중사 손에 걸리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두 사람은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대 내 순찰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부사관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죠. 부대 자료에 손 떼면 곧장 사고 처리된다. 알아서 조심해라. 하지만 박형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던 박형기는 마침내 초소 근처에서 하경숙과 조철우 준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철우야, 보충대에선 열사병이 유난히 많네. 우리 보고서는 통계적 사망으로 해두자. 하경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조준이의 대답이 들렸죠. 알았다. 다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불똥이 우리까지 튈 수 있으니 조심해. 내가 증거 다 지울 테니 너도 신경 쓰지 마. 박형기와 이상열은 녹음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였던 것이죠. 김정훈의 죽음 뒤에는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박형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열도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죠. 이 녹음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두 사람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인권단체와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1980년대 말의 군대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박형기는 부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군부대와의 마찰을 두려워해 협조를 거부했죠. 그나마 몇몇 주민들이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조심스럽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한편 김정훈의 부모님이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유품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우리 정훈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김정훈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지만 하경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군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열사병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하경숙은 김정훈의 부모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부대에서 드리는 위로금입니다.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상처받기 싫다면 조용히 계십시오. 노골적인 협박이었지만 김정훈의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인 그들에게는 거대한 군 조직에 맞설 힘이 없었거든요. 김정훈의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죽음을 이렇게 덮어둘 수는 없다. 내가 살아서라도 진실을 밝혀주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경숙과 조준이는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죠. 부대 내 관련 문서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고 목격자들도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박형기가 몰래 입수한 녹음 파일을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전달하려던 순간 갑자기 내무반에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준희 측 사람들이
박형기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 수상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모두 밖으로 나가. 박형기는 재빨리 녹음기를 빼돌려 지하 관리실 사물함에 숨겼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미 박형기는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습니다. 박형기, 너 요즘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며? 부사관이 박형기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조심해라. 군대에서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위협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박형기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김정훈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이 녹음 하나로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훨씬 다르다. 박형기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박형기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부대 밖으로 새어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형기와 이상열은 더 이상 부대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죠. 군부대 인권단체와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박형기는 외출 시간을 이용해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인권단체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쉽지 않았죠.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우리 부대에서 은폐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형기는 김정훈의 죽음과 하경숙의 은폐 시도, 그리고 녹음 파일의 존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죠. 군 내부 사건은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해요. 박형기는 실망감을 감추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번에는 부대 인근 마을 주민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마을 구멍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그때도 젊은 병사가 훈련 중에 쓰러져서 결국 못 살았어. 그런데 다들 쉬쉬하더라고. 박형기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하경숙의 지휘 아래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 중 하나였던 정만호가 갑자기 부사관실로 불려갔습니다. 21살의 이등병인 정만호는 평소 소심한 성격으로 박형기와 이상열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죠. 정만호, 너 요즘 박형기랑 이상열이 뭐 하는지 알지? 부사관의 위압적인 질문에 정만호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몰라. 다 알면서 너도 같이 엮이고 싶어? 결국 정만호는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박형기가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며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죠. 형기 형까진 아니더라도 나만이라도 살고 싶었다. 결국 선배들한테 등을 돌릴 수밖에. 정만호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제보로 인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다음 날 박형기가 몰래 입수한 녹음 파일을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전달하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준희 측 사람들이 박형기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것이죠. 빨리 여기로. 이상열이 박형기를 이끌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숨가쁘게 계단을 내려가며 추격을 따돌리려 했죠.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고 박형기는 가까스로 녹음기 하나만을 지하 관리실 사물함에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부에서는 부대 전체를 동원해 인권 유린자를 색출하기 시작했죠. 박형기와 이상열은 졸지에 부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박형기, 이상열, 당장 중대장실로 와. 두 사람은 중대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대장의 표정은 싸늘했죠. 너희들이 부대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닥쳐. 증거도 있는데 뭘 변명해. 박형기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만호가 모든 것을 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녹음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결국 정만호는 다른 부대로 강제 전출되었습니다. 배신의 대가치고는 가혹한 처벌이었죠. 박형기와 이상열은 영창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이 녹음 하나로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훨씬 다르다. 박형기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김정훈의 죽음을 밝히려던 시도가 오히려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형기는 내무반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죠. 김정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훈아, 미안해. 내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했는데 이렇게 무력하게 끝날 것 같아. 하지만 박형기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관리실에 숨겨둔 녹음기만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 믿었죠. 문제는 그 녹음기를 어떻게 꺼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느냐였습니다. 이상열과 은밀히 만난 박형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이면 계속 감시받을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 말이야. 두 사람은 고민 끝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부대 내 고참 간부였던 이장훈 병장이었죠. 이장훈은 평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박형기와 이상열은 고립무원의 상태였고 하경숙과 조준희는 모든 증거를 없애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박형기의 절망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대 내부망에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자살 시도자 발견이라는 오보가 퍼졌고 그 주인공이 박형기라는 헛소문이 덧붙여졌죠. 순식간에 박형기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문제 병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야, 들었어? 박형기가 자살하려고 했대. 진짜? 김정훈 죽고 나서 이상해지더니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상열 역시 박형기와 한패라는 이유로 변절자 취급을 받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박탈당했고 모든 활동이 감시받게 되었습니다. 부대 지휘부는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내부 기밀 누설 시도라는 명목으로 박형기와 이상열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부모님과 친지들에게까지 압력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형기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노모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은 박형기에게 큰 부담이 되었죠. 상황이 악화되자 박형기는 더 이상 내무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배척이 이어졌거든요. 결국 박형기는 낡은 보급 창고에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정훈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난한 농부였던 김정훈의 부모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했죠. 정훈아, 넌 우리한테 뭐도 안 남긴 거냐? 김정훈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죠. 바로 그때 하경숙이 검은 정장을 입고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김정훈의 부모님에게 다가간 하경숙은 봉투를 내밀었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하지만 하경숙의 다음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상처받기 싫다면 조용히 계세요. 아들이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김정훈의 아버지는 분노로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그들에게는 거대한 군 조직과 싸울 힘이 없었거든요. 아들아, 내 죽음을 이렇게 덮어둘 수는 없다. 내가 살아서라도 진실을 밝혀주마. 아버지의 마음속 다짐은 간절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하경숙은 즉시 증거인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준이와 함께 관련 문서들을 하나씩 파기하기 시작했죠. 김정훈의 의료 기록, 당일 훈련 일지, 목격자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조준이가 물었고 하경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야. 그 녹음기를 찾아야 해. 박형기가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구석구석이 뒤집어졌지만 녹음기는 발견되지 않았죠. 박형기가 지하관리실 사물함에 숨겨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형기는 보급 창고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담요 하나 깔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훈이의 죽음도 내군 생활도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녹음기만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상열이 몰래 박형기를 찾아왔습니다. 형기야, 큰일이야. 부대에서 너를 탈영병으로 몰려고 한대. 뭐라고?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보고서를 꾸미고 있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박형기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모든 증언을 무효화시키려는 음모였죠. 하지만 혼자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열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포기하지 마. 아직 그 녹음기가 있잖아. 그걸 어떻게 꺼내? 지금 나가면 바로 잡힐 텐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정훈의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죠. 비록 가난한 농부였지만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경숙과 조준이는 당황했고 상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통보가 내려왔죠. 하지만 이것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컸습니다. 박형기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녹음기를 꺼내서 진상조사단에게 전달해야 했죠. 하지만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박형기는 간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정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억울한 죽음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너진 세계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절망 속에서 박형기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대학 시절 동기였던 이화영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죠. 이화영은 서울의 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박형기의 소식을 전해 듣고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형기야, 괜찮아? 내가 처한 상황을 들었어.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이화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박형기는 그동안의 일들을 간략히 설명했죠. 화영아, 정말 막막해. 증거는 있는데 꺼낼 수가 없고 나는 이미 요주의 인물이 돼버렸어. 이화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단체가 도와줄게. 내가 과거에 군인권 침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 내가 직접 체험한 진실이 있어야 세상이 한 번 더 귀 기울여. 자료는 다시 복원하고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보자. 이화영의 격려는 박형기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무너진 내면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용기가 생겼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박형기는 조심스럽게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상열과 함께 신중하게 움직이며 믿을 만한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평소 정의감이 강했던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훈이의 죽음은 영원히 묻혀버려. 진실을 밝혀야 해. 박형기의 호소에 몇몇 병사들이 공감했습니다. 비록 위험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참하기로 했죠. 그러던 중 뜻밖의 협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부대 내 고참 간부였던 이장훈 병장이었죠. 이장훈은 30살의 나이에도 병장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평소 공정하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박형기, 내가 도와주겠다. 이장훈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형기는 놀랐지만 이장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신뢰하기로 했죠. 사실 나도 이 부대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이장훈은 며칠 후 암호화된 공문서 하나를 박형기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조준이가 상부에 보고한 허위 기록들이 가득했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은폐되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조직적인 은폐였네요. 박형기는 문서를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김정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되는 악습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이화영과 연결된 인권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인권활동가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죠.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형기는 군대 안팎을 오가며 증언과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김정훈의 동기들을 만나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병사들의 증언도 모았죠. 정훈이가 쓰러졌을 때 하중사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어요. 우리가 빨리 병원에 보내자고 했는데도 한 병사의 증언은 생생했습니다. 여러 명의 일치하는 증언이 모이자 사건의 진상이 점점 명확해졌죠. 박형기는 이 과정에서 내면의 성장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의 죽음에 대한 분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죠. 군대 내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보인다. 내가 왜 싸우는지, 무엇이 진짜 정의인지. 박형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사명감이 자라났습니다. 김정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 하경숙과 조준이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방문이 임박했고 박형기 일행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경숙은 부하들을 동원해 압박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저 녀석들이 뭔가 꾸미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처리해야 해. 조준이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죠. 이장훈이 제공한 문서와 박형기가 모은 증언들이 결합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단체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언론사에도 제보할 준비를 마쳤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지하관리실에 숨겨둔 녹음기였습니다. 박형기는 이장훈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진상조사단이 도착하는 날 그 녹음기를 꺼내 직접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야. 이상열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형기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김정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거든요. 반격의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박형기의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1988년 가을 서울 종로구의 한 인권단체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형기와 이화영, 이장훈, 그리고 아산 출신 인권 변호사 윤명선이 모여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방부에 청문회를 요청하겠습니다. 38살의 윤명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윤명선은 군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 사건에 깊은 공감을 표했죠. 며칠 후 언론사에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박형기가 목숨 걸고 지켜낸 녹음 테이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주요 일간지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육군 보충대 열사병 사망 사건,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여군 중사와 준이 부부, 병사 죽음 은폐 의혹.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국방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죠. 결국 11월 초 국방부 청문회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국방부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형기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죠. 이상열과 이장훈도 함께 왔고 김정훈의 부모님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경숙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하경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증인은 당시 김정훈 이병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까? 윤명선 변호사의 첫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하경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럼 왜 즉시 의무실로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열사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저는 당시 보고받은 대로만 작성했고 어떤 은폐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경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명선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계속했죠. 여기 녹음된 파일이 있습니다. 증인이 조철우 준이와 나눈 대화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청문회장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하경숙과 조준이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대화가 생생히 울려 퍼졌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증인은 의도적으로 보고를 조작했습니까? 하경숙은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겨우 입을 열었죠. 저는 부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사실상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죠. 조철우 준이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조준이는 끝까지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결국 조준이도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단 부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대 이미지를 위해 조용히 처리하라고.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중대 차원의 은폐가 아니라 더 높은 곳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죠. 박형기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정훈이 쓰러진 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죠. 하경숙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던 것, 병사들의 요청을 무시했던 것, 그리고 사후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정훈은 제 동기이자 친구였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의 심정을 아십니까? 단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방치한 것입니다. 박형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김정훈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이장훈도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이장훈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했고 자신이 입수한 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했죠.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군 내부의 폐쇄적인 문화와 상명하복의 논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청문회를 주재하던 국방부 간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박형기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김정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구나. 박형기는 가슴속으로 외쳤습니다. 김정훈의 부모님이 다가와 박형기의 손을 꼭 잡았죠. 고맙네. 정말 고맙네. 우리 정훈이가 억울하게 간 게 아니라는 걸 밝혀줘서. 청문회장 밖에서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형기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 사단 부사령관의 개입이 확인되면서 군 수뇌부까지 조사가 확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폐 지시를 내린 고위 간부들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박형기의 고독한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파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전면적인 감사가 시작되었죠. 하경숙은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파면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이어졌죠. 조철우 준이 역시 권력형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부와의 유착관계가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파탄에 이르렀다는 후문이 들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훈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함께 정당한 보상을 약속했죠. 비록 김정훈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었습니다. 박형기는 남은 군 복무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전역식 날 이상열과 이장훈을 비롯한 동료들이 박형기를 배웅했죠. 형기야, 내 덕분에 우리 부대가 많이 바뀌었어.
이제 더 이상 무리한 훈련은 없어졌고 병사들의 건강 관리도 철저해졌어. 이상열의 말에 박형기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김정은의 죽음이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죠. 저녁 후 박형기는 이화영이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거처를 옮긴 박형기는 군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병사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한편 전라도 화순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는 박형기의 부모님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온 마을에 퍼졌죠. 우리 형기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먼. 친구를 위해 그런 용기를 낸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작은 농촌집 벽에는 김정은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었죠. 박형기의 부모님은 매주 김정은을 위한 제사를 올리며 그를 기억했습니다. 박형기는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여러 사건을 접했습니다. 군대 내 폭력, 가혹행위, 의료 소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했죠. 하지만 김정은 사건 이후로 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현역 병사가 박형기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신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박형기의 사례를 보고 신고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1990년대 중반 박형기는 지역 방송국과 협력해 군대 내 인권 개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잊혀진 이름들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김정은을 비롯해 군대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이야기를 다뤘죠.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박형기는 오랜만에 그 보충대를 찾았습니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죠. 의무실이 확충되었고 응급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진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김정은이 쓰러졌던 연병장입니다. 박형기가 카메라 앞에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이 묻어났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군대 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부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죠. 김정은 사건은 군 인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박형기는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피해자들을 돕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죠. 그의 곁에는 항상 이화영과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느 봄날 박형기는 김정은의 고향인 전라도 광천을 찾았습니다. 김정은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죠. 박형기는 김정은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정훈아,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너는 결코 홀로 죽지 않았다. 이 땅의 다른 청년들이 다시는 눈물 흐르지 않도록 이제 내가 책임을 다해 지킬 거야. 박형기의 독백에는 깊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들꽃이 흔들렸죠. 마치 김정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김정은 사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후배 병사들은 선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갔죠. 박형기가 지켜낸 녹음기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는 실로 거대했습니다. 이제 박형기는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죠. 두 청년의 해맑은 미소가 시간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사건은 한국 군대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이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변화시킨 것이죠.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박형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병사들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김정훈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병사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 이후 군대 내 의료 체계는 전면 개편되었고 수많은 청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정훈아, 이제 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